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권에 있기는 한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오늘 내일장 휴장을 앞두고 이 장 내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개별 이슈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선별적 흐름들 연출이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오만한 인터뷰 시간에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한 분과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인사이트 시간에는 AI 투자 하는데 너무 넓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고려하면 좋을지 이 부분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면요.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 보시면 3일 만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면서 이 장 고점 부근에 와 있다라는 점 860선을 다시 한번 넘어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장 초반과 달리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이 약세에 좀 힘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역시나 이틀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매도 규모는 조금 줄었는데요. 이 향방 어떻게 될지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상거래일제 들어오고 있네요. 530억 원 가까이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각 600억 원 그리고 4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장 이슈 물어보기 전에요. 최근에 철강주 많이 따라가신 분들 많거든요. 철강주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대부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를 이제 올리는 데 있어서 철강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철강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경우는 아니고요. 지난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철강 관세를 4배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견제가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트럼프 후보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를 보여줌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선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행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이러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은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국내산 철강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는 현재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관점보다는 조금 더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치면요. 사실 철강주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아니면 현대제철 같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에 좀 발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하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크고 부국철강, 문배철강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철강주들, 철강 업종 중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해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장 살펴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요? 네, 돌고 돌아 AI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꺼진 AI도 다시 보자입니다. 결국에는 AI 관련주들이 올 상반기에 강력한 시세를 분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세가 좀 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AI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나눠 보았을 때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고 좀 장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였죠. 어제 밤이었는데 오픈 AI에서 그 GPT-4O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음성 서비스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채팅으로 대화를 이제 질문을 하고 그 글로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번에는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도 말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한 단계 발전된 AI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한 번 더 자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꺼진 AI도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기업은 있을까요? 네. 오늘 좀 주목해볼 섹터는 음성인식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음성인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플리토 그리고 브리지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음성인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오픈 AI에서 공개한 서비스가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애플에서 이제 시리죠. 음성 비서 시리의 차세대 모델 AI를 탑재한 버전의 차세대 버전을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관련한 이제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종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플리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리토는 이제 통합 번역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 번역 플랫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안에 언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 축적된 언어 데이터를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음성 인식도 이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언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점 생각하면 플리토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음성 인식 관련해서 또 브리지텍이 있습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성 인식 적용이 굉장히 좀 많이 됐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이 좀 많이 갖춰져 있다는 점. 특히 그 중에서도 브리지텍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그 뉘앙스라는 음성 AI 기업이 있거든요. 이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이제 재료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플리토와 브리지텍 살펴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김용균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파트너스 합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많은 것을 그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4년이나 됐으니까요. 최근에 차파트너스 하면 금호석화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사주 절반 3년간 분할 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차파트너스의 적극적인 좀 행동 개진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회사가 20년 넘게 발행 주식수의 18%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뭐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하고 이제 회사한테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라고 제안한 이후로 20여 년 만에 소각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활동한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안하신 안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뭐 자사주뿐만 아니고 감사위원 사회이사 선임 같은 안건도 같이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주총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주의라는 게 그 안건의 통과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주주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었지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총을 이제 겪어보셨으니까 행동주의 어떤 점이 어렵고 또 어떤 점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좀 행동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가장 어려운 거는 회사 경영진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어떤 제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그 얘기를 잘 좀 듣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회사는 행동주의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좀 여전히 부정적인 그런 좀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회사 쪽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예, 그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뭐 밸류업 정책도 발표하고 네. 그런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고 뭐 정부 등등등 이제 뭐 미디어 여러 이제 주체들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뭐 미팅을 하거나 만나보는 기업들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는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집중 투표제 이런 거 없으면 좀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집중 투표제는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약간 사문화된 법이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3% 룰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한 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전체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그 상법 규정이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이고 저희가 그 규정에 근거해서 과거에 뭐 사조 오양이라든지 남양유업 같은 회사에 감사위원을 선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주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막 닥쳐서 공고가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주총 뭐 한 달 뭐 6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주총 안건을 공개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만 공고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주총 2주 전에 주총 안건을 공개를 하고요. 네. 뭐 저희 뭐 이번에 했던 회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뭐 주주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약이 좀 많습니다. 금호석화는 그때 이제 결정 있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한 직후에는 주가가 좀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주총에서 저희가 뭐 쥐는 과정에서 약간 뭐 보합세 아니면 조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발표한 대로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공시도 이제 한 대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단기적인 그러한 체력을 키우는 이슈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슈들을 얘기를 하신 거고 회사 측에서 그렇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 기업 거버넌스 포럼 소속이시잖아요. 예. 어떤 역할 하고 계세요? 제가 기업 거버넌스 포럼 처음 만들어진 바로 직후에 합류해서 현재 이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럼이 각종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 뭐 논평을 쓰거나 할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여쭤본 게 제가 거버넌스 포럼 관계자분이랑 얘기할 때 외국계 펀드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입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한국 밸류업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최근에 첫 가입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외국계 펀드인데 홍콩계 행동주의 펀드죠. 오아시스. 일본 밸류업 때 굉장히 역할 많이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예. 몰라서 예,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예,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라는 홍콩 이제 펀드인데요. 네.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해온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 주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현재 한국에 좀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포럼에도 가입을 이제 첫 번째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굉장히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일단 한국 증시가 싸다는 거는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 뭐 다 공통된 그냥 공감대가 형성돼 네. 있고요. 근데 다만 이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개혁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잘 해왔고 그리고 한국도 최근에 정부 주도로 이렇게 밸류업도 발표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밸류업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우리 시장과 연계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이 있다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약간 뭐 하이브리드 형태긴 하지만,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중일 중에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 잘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이런 기업 어떤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이 좀 다른 점은 이번에 보니까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좀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많이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 같아서 한국도 일단 네. 현재 나온 아는 기업의 자율성을 좀 강조하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간 이거를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좀 부여하는 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 조항이 좀 필요하다. 네. 지난주 심혜섭 변호사 갔다 와서 일본 거래소 관련해서 관계자랑 얘기 나눈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이게 거래소랑 금감원이랑 입장이 좀 달랐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밸류업 기준 못 지키면 상폐된다 이 얘기가 두 쪽의 입장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 변호사님은 또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사실 일본 가서 도쿄 거래소랑 미팅을 심혜섭 변호사랑 저랑 같이 했거든요. 같이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네네, 두 분이 같이 가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직접 일본 거래소에 이 제도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상폐가 맞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시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기존보다 상장 유지 그런 규정을 10배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면 한간에는 시장 간 강등이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게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상장 폐지라고 합니다. 다만 유예 기간을 2026년까지 좀 부여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상장 폐지가 원칙이고 뭐 회사가 뭐 다른 시장의 재상장을 원하면은 다시 상장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좀 현재 분위기로는 좀 분위기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상장사가 되면 굉장한 이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 입장에서. 뭐 아시다시피 상속 증여세가 상장사는 주가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상장이 돼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걸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상장 폐지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세금도 다 순자산 기준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정말 그냥 페널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상폐돼서 세금 많이 내라 이런 방향도 네. 가능하다고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 이제 기업들의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미국 쪽에서는 좀 활발히 이미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애플 자사주 매입 소식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 좀 살펴주시죠. 예, 애플 같은 미국 회사들은 사실 최근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부터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해오고 있었고,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해서 자본이 이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본인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주 가치를 너무 많이 위해서 네.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자사주 매입을 활발히 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자본시장이라는 거의 그런 목적, 자본시장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상장돼 있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자본 조달을 그냥 돈 필요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돈을 쓸 데 없는 그런 시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이 자사주 매입 쪽에 세금 부과를 안 하다가 작년부터 1%씩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의 트렌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늘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 소위 주주 중심주의랑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이렇게 나눠서 네. 너무 주주만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세금을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한 그런 법안에 넣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창출되는 주주 가치는 단순히 1%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은 사실 큰 흐름 앞에서는 네. 큰 장애물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 사례를 좀 보면 자사주 매입을 놓고 본부장님이 언급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놓고 또 영풍도 어떤 제기를 하고 이런 이 얘기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자사주 매입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이냐. 좋은 자사주 매입, 나쁜 자사주 매입.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봐야 될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거냐. 자사주를 보통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럼 그때 주식을 팔고 나가는 주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주식을 팔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 주주, 그리고 팔고 나가는 주주, 이 둘 중에 남아있는 주주를 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사주는 싸게 매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재 가치 대비, 경영진이 판단한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쌀 때 자사주를 최대한 싸게 매입하게 되면 남아있는, 팔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 주주의 주당 그런 가치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좋은 자사주 매입은 이렇게 싸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막 이제 비싸게 자사주 매입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주가를 올려가면서. 네. 그래야지 좀 주가도 높아지고 본인도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자사주 매입은 사실 좋은 자사주 매입이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또 이제 장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기업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또 좋은 가치를 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업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이것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기업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네. 이제 교육회사가 좀 어떤 주주 가치 제고를 잘한 공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독보적인 교육 기업이고, 근데 다만 한 10년 후부터 이제 학령 인구 많이 감소하고 네. 이제 그런 구조적인 어떤 성장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존에도 주주 환원을 많이 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네. 많이 이제 해오던 회사였는데, 참고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회사랑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이제 네. 별개 다른 그렇죠. 회사 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는 메가스터디 교육이고요.
주주 환원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 34% 정도, 당기순이익의 34% 정도 환원하던 거를 6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탄력적으로 또 움직임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허용된 시간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진짜 또 궁금했던 거를 여쭤보려고 해요.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원래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상당히 액수가 크잖아요. 뭐 몇십억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기회를 네, 지금 사진으로 보이네요. 지금 오른쪽에서 네. 이제 손을 들고 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김 본부장님이 맨 제일 왼쪽에서 왼쪽에, 네. 네, 아주 애틋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투자 현인한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네.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고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 때가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MBA를 하고 있을 때 버핏하고 MBA 학생들하고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운 좋게도 수많은 테이블 중에 저희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네. 무려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다 가셨거든요. 엄청 많은 얘기를 예.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뭐 긴장을 해서 네. 그 모든 얘기가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인상 깊었던 게 전날 책을 2권 들고 나오셨습니다. 책을 2권을요? 네, 2권 들고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한국 상장기업 편람이었습니다. 오, 네. 한국 학생들이 많았나요? 한국생은 저 때는 저 혼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그냥 관심이 네. 있어서 2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 목격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책에 대해 설명도 했습니다. 직접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은 버핏이 한때 한국에 투자한 적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 네. 뭐도 했었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어쨌거나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이런 상장 기업 편람을 보는 걸 이제 주로 하는데 네. 누가 이제 이 책을 줘서 봤는데 이렇게 싼 주식이 널려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라는 이제 그런 발견을 하게 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주식이 여전히 많이 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질문하신 거 있어요, 그때? 질문하셔서 답 얻으셨어요? 그때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가치 투자 관련된 질문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핏이 이제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투자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돌아가서 젊은 시절에 돈 얼마 없던 시절의 버핏이라면 어떤 식의 투자를 하겠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질문은 이번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고 사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엔 싼 기업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뭐 밸류업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문 공시 병행 잘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버핏이 다시 한번 또 언젠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고요. 오늘은 김영균 본부장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픈 AI가 새 AI 모델
챗GPT-4를 출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새벽에 그 쇼케이스 한번 보셨어요?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영화 허에서 나온 예, 예. 그 주인공이 그 AI 사만다하고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게 지금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쇼케이스 봤더니 막 이 핸드폰을 대고 막 과호흡을 하니까 얘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안정하세요. 약간 이런 네. 거를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얘기를 좀 들려줘 막 이랬는데 드라마 톤으로 해줘 했더니 막 Once Upon a Time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해주기도 저 하고 아직 못 봤는데 꼭 예, 봐봐야겠어요. 로봇 톤으로 해줘 했더니 진짜 로봇 목소리를 해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나온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이제 공식을 세워서 풀었는데 이거 맞아 그랬더니 맞아 나이슬리 다운 이러면서 되게 막 칭찬도 해주고 네. 이게 정말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뭐 강수량 그래프 이렇게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뭐 최고치와 최저치는 어떻고 이게 뭐 몇 년도 9월 달에는 그날 폭우가 와서 이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배경 설명까지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이 성능이 아마 그 전에 챗 GPT-4의 터보보다는 뭐 2배 정도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됐고 50개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하고 이전에 대화했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얘가 정말 사람같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도 AI 탑재한 아이폰을 이제 공개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여기에 이 오픈 AI 기술을 넣기 위해서 좀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I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꺼낸 이유는 네. 사실 오픈 AI가 이런 걸 공개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글로벌 대체주자 컨퍼런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줄여서 가익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익의 첫 번째 세션 주제가 AI였거든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 작년 말 올해 초 이 가익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업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뵀었는데 네. 그분들이 하나같이 궁금해하는 게 뭐 이제 투자의 영역에는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뭐 지금 뭐 사모대출도 궁금하고 세컨더리 딜도 커질 것 같고 뭐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데 산업 영역에서 보면 다들 AI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I가 이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꿔줄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AI 기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네. 약간 막연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AI를 주제로 잡고 이제 1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1세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컨퍼런스라는 거는 발표자가 있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되는 게 네. 보통인데 제가 어떤 분을 발표자로 모실까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알아보다가 실리콘밸리에서 AI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스트레이트 마인드즈라는 곳에 리처드 장 대표를 이제 모셔왔어요. 네. 근데 이분은 원래 IBM에 다녔고 과거에도 이제 이런 테크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2018년에 이제 나와서 AI가 될 거라고 보고 창업을 해서 AI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네. 마침 이제 가입하기 전에 미리 한국에 와서 그분하고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임원으로 계신 분을 같이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 실리콘밸리의 VC의 거목인 앤드리츠 호로위치, 그러니까 앤드리슨 호로위치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했던 얘기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AI가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AI 없이 인류가 생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AI라는 게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만 해도 AI라고 볼 수 있고, 뭐 네. 스마트폰에도 다 AI 기능이 들어가 있고, 뭐 AI 스피커, 챗봇, 그리고 뭐 이 자산 관리 영역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이 있고, 네. 뭐 통역을 해주는 스마트폰도 나왔고, 이제 이 AI가 뭐 판사,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 있잖아요. 뭐 판례를 찾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AI는 우리 일상화된 도구가 됐는데 이 AI 산업의 티핑 포인트가 챗 GPT의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그러면서 이제 AI라는 게 확 이제 티핑 예. 포인트를 넘어선 건데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한 20년간 보면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이제 이 AI 등장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AI는 원자력 혹은 이제 핵폭탄급의 이 과거의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의 등장을 넘어서는 이제 인류의 삶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리처드 장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일단
글로벌리 보면 AI 82% 정도가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고 나머지 2위가 베이징. 약간 좀 의외죠. 네. 그리고 이제 3위가 뉴욕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위, 2위인 이 두 도시가 AI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대충 이제 AI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AI가 어떤 쪽으로 갈지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미에 지금 힌트를 주신 그럼 투자에 이어서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네. 그러니까 사실 AI 투자하면 다 모든 분들이 약간 이제 큰 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선물펀드들이 AI 스타트업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지분 투자를 하고 뭐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들이 기본적으로 뭐 몇십억 단위 이상은 되니까. 근데 이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AI 관련된 테마 주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AI나 로봇 테마를 가진 곳들이 IPO할 때 그건 거의 흥행 보증수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AI의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리처드 장이 얘기한 게 AI 없이는 어느 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비즈니스가 테크 영역이 아니더라도 AI를 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 이 AI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기업의 밸류에이션 할 때 꼭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사실 AI가 한 끗 차이로 파괴적인 혁신을 낳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엄청 뒤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을 볼 때 이 기업이 AI를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AI,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약간 좀 큰 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보통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이제 시드머니, 처음에 기업이 설립되면 이제 각종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시리즈 A, B, C, D 뭐 이렇게 가다가 프리 IPO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상장 직전이고 IPO 하면서 이제 엑시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보면 이제 이 얼리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뭐 시드머니나 시리즈 A 이런 데들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 스타트업이 커서 유니콘으로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거고, 중간에 데스벨을 만나서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면 싸게는 들어갈 수 있지만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 시리즈 뭐 D 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자리를 좀 잡은 상태니까 이 정도 되면 리스크는 적지만 또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 몸값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 투자할 때는 얼리 스테이지부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의 기술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나서 유니콘 되기까지 시간이 뭐 한 3, 4년 걸렸다, 과거에는. 그렇다면 AI는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레이트 스테이지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AI가 어쨌든 얼리 스테이지부터 투자하는 곳들이 생겨야 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성장의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안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AI 투자를 할 때 AI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기업 밸류 이제 판단할 때 꼭 따져봐야 하는 요소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많이 이제 수익을 내면 좋은데 뭐 기업 입장,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예. AI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AI가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기업들 보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단 가입자들 모으잖아요. 그리고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됐고 이 서비스에 약간 중독이 됐을 때, 이 서비스 없이 못 살아갈 때 이제 유료화를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AI는 초기 단계부터 유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리처드 장하고 같이 오셨던 그 임원분 서머킴이라는 분이 그 여러 가지 AI,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된 여러 가지 앱을 좀 이제 시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 그 워킹맘인데 이 AI가 주는 여러 가지 편익들을 이제 시연해 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계속 알람을 주거나 약간 이런 것들도
워킹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뭐 15달러 뭐 이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 앱을 유료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이미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빨리 클 수 있다라는 거에 좀 확신이 좀 들었고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점을 봐야 될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AI는 기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 기술을 쓸 때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UX라고 부르거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쓰기 편해서 얼마나 활용성이 있고 또 얼마나 사람들한테 또 즐거움을 주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봤을 때 편했고 내가 써봤을 때 아, 이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좀 편해졌다. 좀 여유로워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이제 돈을 주고 쓰기 때문에 그 UX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서 UX를 조금 이제 도외시하거나 이런 기업보다는 UX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한테 좀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살펴주신 이야기 중에 그 결국에 그러면 한국의 AI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필요성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선제돼야 된다. 그렇죠. 사실 그 말씀 AI 듣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워낙 이제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적인 지원이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간이 중심이어야 되고 UX 위주여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순수 기술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AI들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막 이럴 때 뭔가 이제 민간에서 기술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 이게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이게 인류와 함께 갔을 때 어떤 식의 이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조금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약간은 조금 이제 디테일한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AI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시선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AI가 뭐 이제 챗 GPT 나온 이후로는 이제 뭐 한 1년 조금 넘은 상태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딥러닝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온 지는 좀 됐잖아요. 근데 이루다라는 그 챗봇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약간 페이스북 메신저. 성적인 언어 맞아요. 같은 거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얘의 이 문제가 정체성은 20대 대학생 여성인데 얘가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 대화형 이제 챗봇인데 얘한테 뭘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어 뭐 동성애에 대한 질문 던지면 굉장히 편향적인 이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뭐 성희롱, 뭐 성차별, 뭐 약간 이런 게 논란이 또 됐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위반한 면이 있어서 이게 이루다가 선보였을 때 굉장히 이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예.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뭐 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다 하고 한 2년 후에 이제 이루다 2.0을 이제 오픈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이 이제 챗 GPT가 이제 선보이면서 이게 조금 묻히긴 했었는데 그 이루다 케이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앱 중에 인공지능 앱 중에 워터마크 앱을 없애는 게 있어요. 이 워터마크라는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만든 장치인 건데 이 지식재산권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런 거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거북이의 그 메인 보컬이죠 이게 터틀맨.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08년에 안타깝게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2020년 엠넷에서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터틀맨하고 같이 활동했던 여성 가수분 두 분하고 이 터틀맨을 AI로 구현을 했는데 2008년에 이분이 사망했으니까 이분을 AI로 구현할 때 2020년에 그때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였는데 거기 주제곡을 터틀맨이 부르는 장면을 이제 구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이제 뭐 유명한 가수들을 영상에서 추출해서 3D로 구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니까 가능해졌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이 기획사에서 여러 연습생들을 뭐 자본을 투자해서 기르고 있잖아요. 이 연습생들이 이제 죽은 자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연습생들이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이제 대상인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팬덤도 있고 이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AI로 살리면 훨씬 더 이 연습생들보다는 이제 이 수익화하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딘이 25살에 교통사고 사망을 아, 했잖아요. 네. 근데 2019년부터 AI로 살려서 이분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들이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약간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모든 남성들의 약간 워너비 이제 아주 그 청초하고 고귀한 이제 네. 이미지인데 이분을 AI로 살려서 성인 영화에 출연시킨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배우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라는 문제가 생기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퍼블리시티, 아까 이 저작권 문제, 이 죽은 분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네.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네. 예를 들어 엘빈 토플러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저서와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넣고 최근의 이슈를 넣으면 엘빈 토플러의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 휴먼 라이브러리도 이게 그분의 지금 살아 있으면 정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이게 로빈 윌리엄스는 이분 2014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나의 디지털 유산을 25년간 금지해달라. 이런 걸 유언장에 넣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예. 이런 여러 가지 AI의 상황이 기회이기도 한데 이게 또 윤리적인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AI 스타트업도 그렇고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네. 그런 데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걸로 인한 논쟁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네.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막 이르던 사태 같은 거는 아예 2년 동안 이제 서비스를 못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로 서비스를 못해서 생긴 손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AI 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제도 사실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죠. 유럽 쪽에서는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법이 의회를 통과를 했고요. 또 뭐 디지털 서비스와 이런 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행정명령을 했죠. AI 행정명령을 이제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부터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AI에 대한 규제를 신경을 써야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이루어지는 규제 동향 이런 것들에도 이제 촉각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중견기업들이 이 기술 개발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은 좀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너무 이해관계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주로 하기 편한 뭐 첫 번째 이제 대상이 되는 뭐 이제 선진국들의 규제 도형이 어떤지를 계속 꾸준히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이제 같이 좀 지원을 해주고 해야 이거를 사실 국내에서 내수로만은 이제 성공하기 힘드니까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 단계부터 네. 정부와 함께 이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투자 관점에서 AI 산업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권수연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
운임지수가 최근 2,300선을 돌파하면서 1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운임이 오르면 해운주의 호재죠. 해운업체들은 계약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고환율 수대도 기대됩니다. 최근 증시에서 해운주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해운주 투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해요. 해운 운임이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수출주는 통상 해운 운임 지수가 오르면 악재로 인식합니다. 운반비가 상승을 했으니 수출 기업의 운송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이 때문에 최근 수출주 가진 분들 우려도 하는데요. 수출 기업과 해운사가 맺는 계약 과정을 들여다보면 운임 상승에 당장 걱정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 기업과 해운사는 보통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니 운임비를 책정을 하는데 책정 금액은 계약 맺는 시점에 전년 평균 운임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 시점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난해 지수를 올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지수를 보니 대략 1,000을 지났네요. 이렇듯 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 비용 증가, 나아가 주가 하락은 지금 당장은 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금리 시나리오에 따른 환율과 기업 실적 영향 등 셈법을 정비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나오였습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쉬고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